4시 13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코리안 웨이브가 지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류. 우리나라가 문화민족임은 예전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죠. 자, 한국인의 어떤 기질이 한국 문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2020년에 그 한류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정리가 된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한류의 역사, 강준만 지영입니다. 김시스터스에서 BTS까지. 자, 그래서 요걸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기초 지식을 가지고 한국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약을 했어요. 중요한 사안들을. 그래서 제법 깁니다. 상당히 긴 편에 속하는데 30쪽이나 되는군요. 자, 한류의 역사 빠르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의 역사 김시스터즈에서 BTS까지 강준만 저 인물과 사상사 2020년 책입니다. 김시스터즈는 미국에 진출해 큰 성공을 거둔 최초의 한류 아이돌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버라이어티 쇼였던 CBS 에드 셀리번 쇼에 악기를 20가지나 연주할 줄 아는 소녀들로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어 25번이나 출연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시스터즈는 가수이자 작곡가인 김혜송과 이난영의 두 딸, 이난영의 오빠인 작곡가 이봉용의 딸로 구성된 3인조 걸그룹이었습니다. 21세기 비틀스라 불리는 BTS는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세계인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기생충은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대중의 일상적 삶에서 뜨겁게 발현되는 놀이문화, 대중문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런 열정을 쏠림 현상으로 전화시키는 한국 사회의 소용돌이 체제, 생존 본능으로 고착된 치열한 경쟁 문화 등으로 대변되는 대중문화공화국이라는 토양이 한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인구의 0.7%를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0.7%의 반란 또는 단군 이래 최대 이벤트로 불리기도 한 한류 열풍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대중문화공화국이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의 상처에 신음하는 땅 좁고 자원 없는 나라가 살 길은 근면과 경쟁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생존하는 것으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을 국가 종교로 삼은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택한 게 바로 삶의 전쟁화였습니다. 전쟁하듯이 산다는 겁니다. 서열 체제는 완강하고 그래서 서울공화국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집단적으로 질주하는 일극 집중의 소용돌이 문화는
수시로 온 사회를 뒤흔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동성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전쟁과 역동성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문화였습니다. 한류의 역사는 대중문화공화국이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한류의 역사를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에 걸쳐 기록하고 탐구합니다.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뮤지컬, 게임 등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한류의 출발점은 8.15 해방으로 설정한 것은 비교적 실체가 있는 한류의 현대적 근원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책은 한류의 역사인 동시에 한류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류를 둘러싸고 지난 20년간 축적된 주요 평가들도 동시에 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공간적 맥락을 살피면 한국인들이 한류에 대해 느끼는 강한 자부심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경제에 못지않은 압축 성장을 이루었기에 춥고 배고프게 살았던 시절,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강대국의 치이는 현실과 대비해 일부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오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제 세계와 세계인들을 열광시킨 한류의 역사를 여행해 보겠습니다. AFKN을 통해 들어온 미국의 대중문화.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미군의 주동과 함께 이른바 양키즘이 유입되어 미군의 기지촌 문화는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춤바람이었습니다. 춤바람은 미국의 댄스 파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7년 9월 15일 AFKN TV가 개국하면서 미국의 대중문화는 한국에 유입되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AFKN은 사실상 한국 방송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수많은 AFKN 키드를 양산했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은 10살 무렵부터 AFKN으로 영화를 보며 꿈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봉준호의 영화적 세포의 원천은 AFKN이었습니다. 1960년대의 젊은이들은 할리우드 영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할리우드 키드였습니다. 일부 국산 영화들이 큰 인기를 끌기는 했지만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961년 서울 시내 남녀 고교 3학년 51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2.6%가 월 1에서 3회꼴로 영화를 보는데 92.3%가 외화를 좋아하며 단 5.6%만이 한국 영화를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1970년대의 청년 문화는 통불생, 즉 통기타, 블루진, 생맥주로 상징되었습니다. 양희은이 부른 아침 이슬을 비롯한 포크 음악이 큰 인기를 누렸으며 라디오 DJ 프로그램은 포크 음악과 외국의 팝송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 독재 체제가 들어섰지만 청년 문화마저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통불생, 통기타, 블루진, 생맥주와 고고춤을 퇴폐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옹호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1971년 최고 인기 가요는 남진의 님과 함께였는데 남진과 나훈아의 트로트 음악 대결 구도는 많은 팬을 불러 모았습니다. (1980년대) 가요계는 조용필의 시대였습니다. 1980년대를 통틀어 시종 일관 대중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가수는 단연 조용필이었습니다. 창밖의 여자, 정,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담은
1집 음반은 당시로서는 150만 장의 판매고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가 낸 음반은 모두 히트했으며 가요계의 상이란 상은 거의 모두 휩쓸었습니다. 그게 미안했거나 아니면 성가셨던지 조용필은 1980년대 중후반에는 아예 모든 가요상의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와 질투가 한류의 기원이다. 1991년 11월 23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방송된 MBC의 사랑이 뭐길래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평균 시청률 59.6%로 역대 1위, 최고 시청률 64.9%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작가 김수현의 채취를 물씬 풍기는 이 드라마에서 스토리나 구성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수현 드라마의 생명이 대사에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었죠. 그의 대사는 사고와 언어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김수현의 언어는 상식과 사회 통념마저 해부해 뒤집어버리는 해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간 방송 언어가 위생 처리된 위선의 언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추상을 끊임없이 구체화하는 김수현의 언어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는 건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992년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MBC에서 한국 최초의 트렌디 드라마인 질투가 방영되었습니다. 일부 일본 비평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젊은이들의 화려한 환상에만 몰두하는 이 새로운 장르를 골빈 여자들의 허영심에 아부하는 쓰레기라고까지 비난했지만 스토리는 진부했지만 감각은 소비주의적 첨단이었습니다. 감각적인 소비 문화를 긍정한 이 드라마에서 갈등과 고민조차도 소비지향적이었습니다. 갈등과 고민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느냐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느냐 하는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7년 중국에 수출된 사랑이 뭐길래를 한류의 출발점으로 보지만 한국 최초의 트렌디 드라마로 통하는 질투가 훨씬 큰 영향력을 미쳤기에 한류의 기원을 질투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가 한류의 기원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비교적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류라는 장명을 낳게 하는 데에 결정적 기여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르의 인기와 지속성으로 보더라도 사랑이 뭐길래 보다는 질투가 훨씬 큰 영향력을 미쳤기에 한류의 기원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과 보아가 대중음악계를 강타하다. 1992년 봄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알아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뷔 한 달도 안 돼 10대들의 우상이 되었으며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서태지는 현대 K-팝의 시조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특히 2017년 9월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린 서태지 데뷔 25주년 기념 콘서트 무대에 BTS가 스페셜 게스트로 섰습니다. 서태지는 전체 27곡 중 BTS와 함께 8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연을 문화 대통령과 대세돌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1996년 9월 데뷔한 H.O.T는 강타, 문희준, 토니안, 장우혁, 이재원 등 멤버 5명이 모두 남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수만은 춤, 노래, 외모를 갖춘 10대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아이돌 댄스 그룹을 기획했는데 H.O.T, SES 신화를 연달아 성공시킨 뒤 1998년 H.O.T를 중국 시장에 진출시키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나서게 됩니다. 이수만이 이끄는 SM 엔터테인먼트의 HOT 성공에 자극받은 대성 기획은 1997년 초 HOT와 동일한 콘셉트의 잭스키스를 기획해 성공시킴으로써 이후 대형 기획사회 전성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른바 1세대 아이돌 그룹의 탄생이었죠. 2000년 국내 무대에 데뷔, 2001년 1월 일본 가요계에 데뷔해 그해 5월 일본에서 첫 싱글을 발매한 보아는 이듬해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고 연말 가요 축제인 NHK 홍백가합전에 6년 연속 출전하며 K-팝 열풍을 이끄는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자국의 J-팝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 K-팝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것도 바로 이즈음이었습니다. 또한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K-팝이라는 단어가 등재된 것은 2002년이었습니다. 2003년 6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당시 한일 정상회담의 만찬회에 초청되어 민간 외교사절 구실도 톡톡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아의 성공 비밀을 철저한 시장 조사에 의한 사전 준비와 기획에서 찾았습니다. 4년간의 트레이닝, 일본어 습득을 위한 어학 연수,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그것이었죠. 겨울연가 신드롬과 연사마 경영학. 2003년 4월 3일은 겨울연가가 NHK 위성방송 BS2를 통해 일본 전역에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대금은 국내 드라마 수출 사상 최고가인 4억 4천만 원이었죠. 겨울연가는 방송사 사정으로 여름 들어 3주간 송출되지 않았는데 NHK 측은 방송이 일시 중단되자 40대와 50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하루 수천 통의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며 이는 전에 없던 현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겨울연가의 인기가 지속되자 NHK는 2004년 4월부터 지상파를 통해 방송함으로써 이른바 후유소나 신드롬이라는 사회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 시청률은 20%를 넘어섰죠. 11월 25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는 배용준을 반기느라 여성 팬 6천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방송사인 TBS와 후지TV는 각각 헬기를 띄우고 총 20여 개 이상의 방송 카메라를 동원해 나리타 공항 개항일에 최대 인파가 몰린 이 진기한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배용준이 연사마 신드롬을 불러일으키자 일본 기업들은 배용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배용준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려 23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23억 달러의 사나이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중년 여성들은 배용준을 통해 여성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아는 남성상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겨울연가의 인기에 힘입어 SBS의 파리의 연인은 니혼TV에 7억 원에 팔렸으며 MBC의 슬픈 연가는 완성 전에 48억 원에 일본 시장에 팔렸습니다. TV 드라마가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호황을 누린 건 한국인의 유별난 드라마 사랑을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2003년에서 4년, 2년간 중국 TV에서 공식 방영된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총 359편이었는데 이는 중국 전체에서 방영된 외국 영화와 드라마의 25.4%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겨울연가의 활약에 힘입어 드라마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3배로 커졌습니다. 전체 방송 콘텐츠 수출액의 92.8%를 차지한 드라마는 총 1만 4,265편에 5,253만
$8,000의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영화 1000만 신드롬. 한국 영화계에서 통용되는 1000만 신드롬이 다시 2006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2003년 강우석 감독의 실미도와 2004년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가 1000만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이게 다시 2006년에 재연된 것입니다. 2006년 3월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가 개봉 67일 만에 예전 기록인 관객 1174만 명을 뛰어넘어 한국 영화 흥행 1위에 등극했습니다. 8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최단 기간을 자랑하며 개봉 21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후 2009년 윤재균 감독의 해운대,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 2012년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 추창민 감독의 광해, 왕이 된 남자, 2013년 이환견 감독의 7번 방의 선물 등이 관객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이병헌 감독의 극한 직업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1000만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1000만 신드롬은 한국 문화 특유의 쏠림 현상이었습니다. 1000만 관객이라지만 영화계 쪽에서는 영화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 본 사람은 20%가 안 될 것으로 보았죠.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음식을 잘한다고 일단 소문나면 우우 몰려가 줄을 서서라도 반드시 그 음식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었죠. 이런 쏠림 현상은 인구의 사회 문화적 동질성, 과도한 도시화와 일극 집중 체제로 인한 인구 밀집성, 남들의 언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 지향성의 산물입니다. 이런 조건은 여론을 획일화의 압력의 산물로 보는 침묵의 나선 이론의 설명력을 높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의견과 행동 양식이 우세한지를 판단해 그에 따라 의견을 갖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중문화 소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소녀시대 전성시대. 2010년 8월 25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는 소녀시대를 보기 위해 일본 열성 팬 800여 명이 공항 로비를 점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날 도쿄의 아리아케 콜로세움 공연장에는 2만 2천여 명의 일본 팬이 전국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NHK는 9시 뉴스 톱 기사로 5분간 한국 걸그룹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소녀시대와 카라 등 한국 걸그룹의 일본 진출을 코리안 인베이전으로 불렀습니다. 2010년 9월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블 센터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된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공연에서도 소녀시대 인기는 두드러졌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을 조회한 유튜브 동영상이 3편, 2255만 명, 1950만 명, 1029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시사인은 인구 대비 소녀시대의 동영상 조회 비율을 환산함으로써 소녀시대의 지수를 산정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100명당 9명, 싱가포르는 83명, 홍콩은 47명, 대만은 29명, 태국은 19명, 말레이시아는 15, 캐나다와 필리핀과 베트남은 7명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력 경제 주간지인 니케이 비즈니스는 주목할 만한 한국의 차세대 기업과 소녀시대의 공통점을 비교하기도 했죠. 급기야 한국 경제계에는 소녀시대 경영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랜 연습을 통해 기량을 축적한 뒤 당차고 적극적인 글로벌 경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소녀시대의 성공 비결을 국내 기업들도 본받자는 주장이었죠. 기업들도 소녀시대 마케팅에 적극 나섰습니다. KTB 투자증권 대표 주원은 트위터 내 소녀시대 팬 모임인 소시당에 가입해 젊은 이용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는데 회사 측은
소시당의 영향 덕분인지 최근 젊은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사가 발간하는 투자 보고서에도 소녀시대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소녀시대가 소속된 SM 엔터테인먼트의 투자 보고서에는 소녀시대의 해외 진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분석 내용으로 가득했죠. 이제 곧 소녀시대의 자산 가치는 1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마저 나오게 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 Manynet는 2009년 7월 24일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이후 수년간 한국 대중음악계를 오디션 열풍으로 몰아갔습니다. 특히 2010년 10월 슈퍼스타 K 시즌2에는 지원자가 134만 830명이 몰렸고 케이블 위성 채널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 시작된 슈퍼스타 K 시즌4에는 208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저기 음악학원의 오디션 프로그램 대비 단기 속성 가외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리는 건 한국에선 당연한 일이었으며 이런 희한한 아이돌 고시 열풍의 모태는 한국인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코리안 드림이었습니다. 슈퍼스타 K 시즌2에서 수리공 출신 허각의 우승은 불평등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실력으로 평가하는 공정한 방법이 오디션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이를 감동시켰고 사회적 반향도 대단했습니다. 슈퍼스타 K의 성공이 부러웠던 것일까? 2011년 들어 MBC의 위대한 탄생, 일요일 밤의 신입사원, SBS의 기적의 오디션, TVN의 코리아 갓 탤런트 등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의 비슷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사들이 너도 나도 슈퍼스타 K의 성공을 꿈꾸며 오디션 프로그램에 달려든 이유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탈락과 합격이 바로 결정되는 등 짧은 시간에 긴장감과 반전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허각처럼 평범한 사람도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극적 감동을 연출하는 등 눈길 끌만한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된 장르이기도 했습니다. 대중음악계의 오디션 열풍은 다소 변형된 서바이벌 형태로 힙합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엠넷의 쇼미더머니 시즌3의 지원자는 3,000명이었지만 쇼미더머니 시즌4에는 약 7,000명, 쇼미더머니 시즌5에는 9,000명, 쇼미더머니 시즌6에는 1만 2천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여성판 쇼미더머니인 Unpretty Rapstar도 시즌3까지 진행되었죠. 그러나 2019년 11월 5일 엠넷의 프로듀스 101 생방송 투표수 조작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16년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대형 연예 기획사나 미디어의 개입 없이 오직 국민 프로듀스라 지칭된 시청자 투표를 통해서만 데뷔조가 결정된다는 공정성을 앞세워 신드롬적 인기를 얻었지만 프로듀스 101의 투표 조작 정황은 시리즈가 내세운 공정성이 결국 산업 내 고착화된 부조리를 감추기 위한 허울일 뿐이었다는 추악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한류의 그늘부터 한류의 역사 2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